그럼 경매 입찰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가장 안타까운 건 최근에 입찰가를 예를 들어 4억 천을 써야 되는데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41억을 써버리신 거죠. 뭐 잔금을 40억을 마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출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들어간 입찰 보증금 10%를 몰수당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누가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많아요. 어떤 국회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해 몰수되는 보증금 규모가 얼마인지 8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이제 투자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나도 전업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거 회사 그만둬야 되나? 왜냐하면 사실은 투자 수익에 비해서 이제 월급이나 이런 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초님께서 혹시 많이 물어보지 않으세요? 혹시 전업해도 되냐고 그런 식으로? 네, 질문이 거의 들어오시는 편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절대 직장은 그만두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요? 본인은 좀 그러게요. 네, 맞아요. 본인은 그만둬놓고 왜 나만 할 오래 거야. 하면서 왜 그런 말씀 충분히 그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 또 컨디션이 다르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 고정 수입이 없으면 투자 자체를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몰입해서 어떤 편안한 상태에서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쫓기게 되잖아요. 고정 수입이 없으면. 그러면 악수를 둘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투자에서 한 번의 악수는 거의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초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얼마든지 직장 다니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경매를 하려면 저는 월차 반차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사실 대리 입찰 보면 대리 입찰도 있고요. 부모님 이용하면 돼요. 맞아요. 한 5만 원, 7만 원 드리면 부모님 좋아하세요. 그거 갖고 와서 거기다 이제 투표소 같이 이렇게 넣었다가 정확하세요. 이게 다 써서 드리면 되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임장도 보내요. 맞습니다. 더 잘하세요. 그것도 좋고요. 또 공매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렇죠. 전자입찰. 네, 전자입찰. 전자입찰. 그건 그냥 편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내가 직장을 나와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다가 모든 걸 경험하겠다 이게 그러면 아니라 제대로 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시간을 되게 쪼개야 되니까 네네. 그게 좀 어려워해서 막 그렇잖아요. 나와서 전업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을 것 같고 내가 그러면 그러니까 더 잘할 되게 것 막 이렇게 올인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절실하면 그 말씀도 뭐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지금 투자 시장이 이 절실함만으로 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금 시드머니도 좀 필요하고요. 당연히 시간도 필요하고 마인드도 필요하고 뭐 정부 이런 흐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나오면 그게 어렵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만약에 여유가 많이 있으셨으면 고정 수독이 많이 있으셨으면 굳이 대형 평수를 안 파셔도 됐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늘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맞죠. 네. 저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뵈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정말 생각보다 안 오르는 거예요. 조금 오르면 팔고 양도세 왕창 내고 조금 오르면 왕창 내고 들어와서 사셨어도 되고 참 많이 아쉽네요. 아시죠? 왜 자꾸 아픈 데 건드시나요? 아니, 너무 내가 괜히 부러우니까 부러워가지고. 그럼 이제 달천님 같은 경우는 초반에 1,500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일반인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있을까요? 10년 전이었으니까 좀 많이 바뀌었겠죠? 네, 저는 이제 월세 내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전세를 막 구한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허름한 집 어렵게 구한 건데 지금은 그런 집 자체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전세금이. 그렇죠. 1,500만 원짜리 전세가. 근데 그것도 약간은 투자 대상이나 어떤 사람들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썩은 빌라를 사서 수리를 해서 되판다든지 그런 지방 빌라들 보면 4,5천만 원짜리들도 많잖아요. 총 매가가? 네네네. 많아요. 뭐 인천만 가도 수도권만 해도 많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실투자 금액이 수천만 원 갖고도 뭐 3, 4천 갖고도 얼마든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리스키하다고 봐요. 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감당하기에는 그렇죠. 되게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경험은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근데 적어도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이나 조금 빌라 축에서도 조금 괜찮은 거라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경매 한 건당 5천 정도 생각하실까요? 최소가. 최소? 1억 내외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더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저의 마인드는 별로 안 좋은 물건을 소액 투자로 자꾸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물건을 공동 투자를 해서라도 좀 매입을 하자.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뭐 공투도 좋고 요즘 그 자신의 지분만큼 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내가 1억이 실투자 금액이 들어간다면 1억이 어디 있어? 그 투자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 세 사람이라면 한 3,300만 원씩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정확하게 내 지분 기재가 뭐 3분의 1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공동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그 대신 잘 모르시는 분하고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 투자라고 하면 일단은 좀 선입견이 되게 힘들 거다, 잘 안 될 거다, 관계도 깨질 거다 이런 선입견이 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서 피 섞인 분들이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 가족분들, 형 누나 뭐 이렇게. 그 사이까지 벌어지진 않겠죠? 네, 복수가 나오면 밑에서 피 좀 섞고 삼국지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또 이제 경매를 잘 모르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또 공부를 막 하려고 하면 그 용어들이 되게 또 낯선데 이렇게 좀 또 어떻게 보면 경매 전문가분한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경매 과정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매 과정은 사실 용어를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파는 겁니다. 경매는 그냥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아까 소쿨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쿨님이 저한테 1억을 빌렸어요. 보통 은행이죠? 네. 근데 처음에 이자를 잘 주시다가 어느 날부터 이자를 안 주십니다. 연체를 시키는 거예요. 네. 화가 와닿네요. 네. 소쿨이 전화를 했어요. 없는 번호로 나오는 거죠. 바꿔버렸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소쿨님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게 있는 게 아니라 소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경매에 넣을 수가 있는 근저당이 설정돼. 그전에 근저당이나 설정이 은행처럼 설정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그 집을 파는 거예요. 팔아서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낙찰된 금액으로 제가 채권을 1억을 회수하는 그런 구조예요. 은행 갖고 오는 거죠. 나머지는 소유자한테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나타나는 거죠. 네, 맞아요. 내 돈 내지 2억에 낙찰받았는데 1억 갖고 와서 나머지 1억은 내 거야. 그러면서 나타나면 정확해요. 그때 만나더라고. 그래서 이 배당기일날 경매라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약간의 제도적 맞아요. 차이만 있을 뿐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다 있죠.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절차 중에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나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명도? 명도요. 네, 명도는 보통 사실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집합 건물들은 사실 명도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쉽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대표님도 처음부터는 쉽지 않지 않았나요? 눈높이를 조금 많이 낮춰주세요. 그럴게요. 네, 확 낮춰주세요. 그냥 그분들도 점유자들도 낙찰자 여러분들만큼 두려워해요. 네, 이미 네이버 지식인 많이 찾아보시고 그쵸, 맞아. 더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만 두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고요. 선량한 채무자 채권자들이고 그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가가면 저는 사람이 이렇게 대화로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이렇게 이사 비용을 적정선에서 서로 제시를 하면 얼마든지 아파트 사건은 해결이 쉽게 되는 편입니다. 물론 안 됐을 때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 거지 이걸 뭐 집행을 가고 그런 게 매우 드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마인드를 좀 편하게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명도를 하시면서 좀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많죠. 저희가 하는 이제 주로 뭐 저는 이제 공장이나 모텔 이런 거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마저도 그냥 절차예요. 그냥 하나 일로서 그냥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공장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되고 정 어려우시면 저한테 맡기셔도 그렇습니다. 전 너바님하고 상업 건물 같이 임장 갔다가 멱살도 잡더라고 유치권자로. 아 그럴 수 있죠. 빨리 쳐. 저도 이렇게 유치권자들한테 둘러싸여 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문 편이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해결이 안 되면 서류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 증명, 신청서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예전처럼 굳이 만나서 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걸 이렇게 생각 외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요즘 명도도 이렇게 위임을 할 수가 얼마든지 위임이 가능해요. 요즘에 뭐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도 워낙 많아져가지고 대행해 주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거 이용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 사건은 굳이 이용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거의 협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럼 경매 입찰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가장 안타까운 건 최근에 입찰가를 예를 들어 4억 1천을 써야 되는데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41억을 써버리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낙찰되죠, 낙찰. 압도적인 채로 낙찰이죠. 네.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뭐 잔금을 40억을 마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출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들어간 입찰 보증금 10%를 몰수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가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많아요. 어떤 국회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해 몰수되는 보증금 규모가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찾아봤더니 무려 한 해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벌써 이분도 한 4억이 돼버렸는데. 수백억? 네, 8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한 해니까 한 해. 네, 그렇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막상 가보면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찰가 쓰는데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몰수된 보증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국가로 기속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채권자의 배당 지원으로 산입이 그 물건에 그렇죠. 네. 채권자 그 원래 아파트 소유주인 사람한테 남으면 이경음이 있다면 소유자가 될 것이고요. 뭐 아니면 은행이라면 이제 은행이나 이렇게 채권자들 몫으로 다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게 낫긴 낫네요. 그렇죠. 굳이 누구 입장이라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겁니다. 남아야 저희가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입찰 금액 쓰는 거에 있어서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미리 써가야겠네요. 근데 또 그게 미리 써가셔도 법원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지? 좀 더 올릴까?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미리 써놓고 수익을 계산해놓고 미리 써놓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공수를 밀봉해서 사실은. 맞아요. 저는 예전에 제일 놀랐던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 사람 대리 입찰을 했던 거예요. 대리 입찰을 해줬는데 이 대리 입찰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금액의 가치 돈가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대리자가 경매는 하나도 모르는 분인데, 같은 가격. 네, 돈가로 이제 같은 가격, 예를 들어 둘 다 4억 딱 넣으신 거예요. 네네. 그 돈가가 났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했는데 그 현장에 다시 하거든요. 그럼 그 두 분만 다시 입찰가를 다시 쓰는 하는데 거죠? 그 대리로 가신 분이 그냥 2천만 원을 높여서 사실 입찰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다시 돈가 같이 하신 분들은 되게 조금 넣고 이 사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찰 받아도 이게 남는 경우는 그렇죠.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럴 경우도 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 좀 법원에 가면 다 내 경쟁자 같아. 왠지 이겨야 되겠다는. 대천님도 그렇게 하실 때 뭐 이렇게 금액이나 이런 거 이렇게 끝자리수 넣고 막 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잃지 않는 편에 속해요. 저는 깔끔하게 그냥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단위로. 많아야 몇십만 원 단위. 뭐 100원 이렇게 넣지도 않으세요? 만원 단위도 안 넣어요. 전 지저분하게 1000단위까지 갑니다. 그래서 만 원 차이로 된 적도 있어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3억 이렇게 쓴 적도 있어요. 낙찰 받고. 그래갖고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뭐 2억 9,990원 맞아, 그렇게 쓰는 데 있어요. 그러면 뭐 10원 그거 저예요. 그 예전에 굉장히 뭐 취득세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 취득세야. 그렇죠. 이제 6억이 기준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낙찰을 많이 받는 또 대표님만의 또 그런 낙찰 팁,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을 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물건들 사람들이 경쟁이 좀 많이 붙는 물건들을 좀 잘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근데 또 아파트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뻔히 눈에 보였어요. 사실은 올라갈 게.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아예 공격적으로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높게? 네. 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써서 이 금액에 낙찰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 이미 80%는 저는 이제 지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저는 신권에 낙찰 받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해요. 아, 이 정도면 내가 먹겠다. 네. 그 신권에 낙찰받다는 얘기는 혹시 청취자분들 들으시기에는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감정가가 5억인데 네. 뭐 달천은 막 5억 3천에 낙찰받아.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부동산 사는 게 낫잖아요. 아니죠. 이미 시세는 6억이라는 얘기죠. 감정가가 이미 그 전에 책정해 놓은 거라서 그 사이에 시세는 가격이 올라버리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거를 거죠.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네. 늦지만 일반인 사람들은 그 감정가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한번 싸게 받을까 이런 고민으로 들어가는데 맞아요. 네. 감정가가 이제 5억이면 5억 100원 쓰고 뭐 네, 거의 조금 더 쓴다고 하고 감정이 섞인 금액이에요. 감정가. 네, 감정가는 신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항상 신뢰되는 금액. 괜찮은 물건이다 싶으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네, 왜냐 자신 있게 쓰신다. 예, 쓰면은 실제로 그래서 저는 2등이랑 차이도 참 창피하지만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2등은 다행이다 여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손가락이 조금 원망스럽고 막 그렇던데요. 저는 있죠. 이게 몇 천만 차이 나면 저는 손가락을 몇 천 단위면은 그나마 나요. 저는 차이 많이 날 때는 정말 많이 나요. 억 단위로요? 설마? 최근 차이 난 게 2억 3천만 원 차이 났습니다. 네, 낙찰. 그러면 안 돼. 달천님께서는 이렇게 딱 할 때 사실은 뭐 본인이 사실 경매하는 사람들이 계산하잖아요. 수익률 계산도 좀 하고. 네, 저는 이미 수익률 계산이 끝났죠. 끝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물론 가슴 아프죠. S클래스가 벌써 한 대 반이 날아갔구나. 뭐 이런 생각은 우리 맨날 떡 사 먹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떡 사 먹었다. 떡집을 사갔다. 네. 근데 글쎄요.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내시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두고 그냥 한 건 더 하면 되지 뭐. 약간 그런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네요. 조사를 많이 하죠. 네, 맞아요. 그만큼 사전에 조사도 많이 하시고 주변 시세 이런 거는 이미 다 파악이 되신 거니까.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한번 걸리면 놓지 않는. 네. 제가 아는 경매 투자자들이 대부분 저도 사실 경매 오래 했고 굉장히 전투적이신데 달천님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초월하신 느낌이에요. 약간 동양화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2억 3천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그렇지 뭐. 이렇게. 근데 초반에 하실 때는 그러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초반에는 그렇죠. 왜냐면 전투적으로. 아파트 갖고 막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낙찰 받아서 단기로 해서 투자금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초반에는 막 500만 원만 차이 나도 막 다운되고 내가 500을 왜 올렸지? 당연히 이랬었단 말이에요. 오래 하시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 큰 득이 안 되더라. 꼭 늘려 보니까 사실 500만 원, 1000만 원 뭐 싸게 받고 이런 것들은 큰 게 막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름에 달가듯. 사실은 근데 그때 낙찰 못 받았으면은 사실은 내가 정해준 수익조차도 못 얻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근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막 입찰을 이제 의욕에 넘쳐서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되는 그 폐찰로 인해서 역시 나랑은 안 맞아라고 힘들죠. 대부분 그거를 이제 못 견뎌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갔다 오면 하루가 날아가니까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입찰이 목적이 되는 그런 낙찰이 상황도 목적이 되는. 낙찰이 목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표님 또한 폐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 가면 한두 번 이상 낙찰은 받아와요. 왜냐면 아직 작정하고 가거든요. 애초에. 많이는 안 가시는구나. 네, 많이는 안 타겟으로 딱 가요. 저격을 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진짜 안 들어올 물건만 들어가시는군요. 그래도 입찰자 수가 한 서너 명씩은 붙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긴 하고 다만 물건에 대한 확신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게 초보자들은 이 멘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맞아요. 경험이야 이 또한. 3번, 4번 연속 폐차를 하시면 무슨 경매가 무슨 돈이 된다 그래. 시간이 너무 아까운 생각이 안 되나 보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일단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랑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 중에
초인용 쌤이란 분이 계세요. 네, 그분 공매 전문가신데 최근에 11연패를 했습니다. 무려 11번 연속 패차를 했어요. 공매만요? 경매 그분도 경매 투자를 해. 경매 다 해서. 근데 12번째 낙찰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한 번당 10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죠. 근데 11번째 멈췄다면 수익은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네. 포기를 해버렸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될 때까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낙찰 받아서 2천만 원 수익이 났으면 네네. 10번 입찰해서 폐차라고 하나 해서 그러면 네. 평균 네. 그럼 하루 인건비가 나 2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을 네, 네. 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입찰할 때. 그렇게 제가 예전에 제가 10번에 한 번씩 됐거든요. 제가 예전에 경매 매일 갔어 매일. 1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폐차됐거든요. 1년 동안. 몇 번? 1년 동안 몇 번? 1년 동안 거의 매주 들어갔어요. 거의. 그래서 한 40번 이상은 떨어진 것 같아요. 매주 이제 뭐 물건 검색하고 네. 이제 임장 가고 수익률 분석하고 그 서류 이제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도 처음에 제가 5만 원씩 드렸거든요. 너무 자중하니까. 네, 나중에 부모님이 나중에 4만 원.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거를 왜 넣는 거니? 막 그러는 거 저한테. 근데 이제 저는 경험 쌓으려고 했던 건데 그게 한 번 낙찰을 내가 받고 경험이 쌓이지 받을 때 않니? 이제 수익이 되게 컸어요. 크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벽을 넘으니까 저는 사실 왜 그렇게 된 이유가 수익률 12% 목표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가. 그래서 이제 2008년 9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벽을 넘으니까 계속 그 수익률로 이제 하게 되고 아까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 좀 안 들어가는 물건 하게 되고 네. 하면서 이제 그 벽을 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 경매하신 분 중에 조금은 이제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나중에 더 이제 그게 더 되게 큰 경험이 되더라고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나중엔 대리입찰 가시는 부모님이 입찰가도 적으시더라고요. 이거 안 돼 더 써. 이거 500 더 쓰면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저한테 너 이걸 왜 하는 거냐고 진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20번 입찰을 해서 한 번 낙찰 받겠다. 아예 처음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들어가면 좀 나을까요? 그것도 괜찮다. 네, 근데 20번까지 가시는 분은 저는 아직 못 봤고요. 네, 대부분 정말 많아야 대여섯 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손가락 10개잖아요. 그럼 그래서 10번 이내로 하시되 좀 마진 폭을 원하는 폭을 나 이거 뭐 3-4천만 원 남길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 500만 원만 남아도 돼. 네, 처음이니까 경험도 쌓고 500도 벌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약간 경험 쌓는 정도로. 그래서 일단 한번 낙찰을 받아야 그 한번 그 전체적인 사이클을 한번 겪어보고 나면 또 다른 게 보이는 것처럼. 네네. 우리 흔히 돌려본다 그런 게 있거든요. 돌려본다, 맞아요. 경험도 돌려본다. 일단 그러면 초보자의 분들 같은 경우는 10번을 입찰해서 한 번 낙찰받는다는 마인드 그리고 그 10번을 수익률을 높게 잡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렇게 500만 원, 1,000만 원 요 정도의 네. 목표를 하면은 네. 10번 안에는 충분히 낙찰을 네.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네. 아이고 잘한다. 자화자찬. 북추장구지 다 해. 네. 근데 또 이제 경매 투자를 해오시면서 또 이제 강의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네. 투자 관련해서 경매와 관련돼서 또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은 좀 경매에 좀 안 맞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어떤 사실 이건 뭐 경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에 좀 통용되는 말씀일 것 같긴 네네. 한데요. 좀 귀가 좀 얇으신 분들 있잖아요. 팔랑귀라고 하나요? 네, 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분들. 뭐가 좋더라 그러면 우르르 가고 여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 가고 그러면 좀 안 맞아요. 경매랑은 또. 아 경매 돈 안 돼. 막 그러면 또 흔들리시고. 네, 흔들리고. 이게 사실 이게 모든 투자 그렇지만 자신만의 이렇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늘 투자를 해놓고도 불안해요. 네.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맞아요.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자책하고 그래서 좀 잘 되면 또 흥분하고 외제책 보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아직 새 전인데. 하지도 않았는데. 네, 좀 마인드 컨트롤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마음 공부. 네. 그럼 일단 본인이 그 경매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려면 그만큼 그 관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내가 가장 잘하는 지역부터 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렇죠. 앞마당. 네. 뭐 직장이라든지 집 근처 정도는 얼마든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살아왔으니까. 네. 그럼 거기에 나오는 경매 매물들만 서치하고 모니터링해도 충분히 기회를 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핫한 지역만 쫓아다닐 게 아니라 네네.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먼저 네. 조사하고
뭐 현장이나 이런 입찰하고 낙찰 이 과정을 한번 겪는 게 네. 훨씬 도움이 된다. 네네. 그러니까 경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안 보면 자기 아랫집이 경매로 날아가도 몰라요? 네. 그렇죠. 모르지 당연히. 네. 그러네. 그럼 경매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무조건 지킨다 하는 그런 달천님만의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지킨다기보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통장에 이렇게 돈이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꼴은 잠자고 있는 꼴을 못 보죠. 네. 난 요즘 그런 꼴이 좋던데. 네. 그래서 뭐 항상 어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직성이 좀 풀리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노브라님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네, 맞아요. 특히 한번 수익을 더 겪은 사람은 더 이제 그거를 못 두고 보죠. 네네네. 그냥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천님의 투자 원칙은 현금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투자 원칙은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제가 좀 그 남의 말을 좀 나쁘게 잘 안 듣는 편이에요. 그냥 정말 그냥 제 기준으로만 투자를 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하면 먹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언론, 신문, 뉴스 이런 것도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 기준대로만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전 제 갈 길만 간다는 거. 너무 멋있으세요. 마이웨이. 근데 그만 그렇게 지켜왔는데 수익을 냈으니까 네, 그 그래서 기준이 좀 더 탄탄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좀 약간 그런. 네, 이렇게 해봤어. 난 이렇게 이걸로 돈을 벌어봤으니까 네. 그 기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까지 네. 해오시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 예전에 버핏이 그런 말 했거든요. 자기가 오마에 사는 것 자체가 뉴욕에 있으면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냥 충분히 사실은 내 원칙에 맞게만 하면 되는데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더 오히려 헷갈린다고. 맞아요. 사실은 지금도 막 너무 이제 뭐 너무 정보가 많고 신문에서도 정보 규제도 많고 뭐 유튜브 너무 많이 정보를 얻으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다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투자 기준을 갖고 있고 그걸 지키느냐. 저도 아까 사실 1년 동안 패치했던 게 그 기준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또 결국은 또 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이제 오늘 방송을 듣고 또 이제 경매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매는 꼭 투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이게 살아가면서도 되게 필요한 필수 지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부 규제를 한다고 해서 뭐 부동산 시장이 다 뭐 멈추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경매는 일단 뭐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토지 거래 허가 이런 데서 다 빠져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시면 또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잘하는 지역부터 조금씩 해나가시면 그렇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허가 지역을 경매를 못하게 하면 거긴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서 다 빠져 있어요. 빨리 네. 검색해요. 허가 지역 빨리 검색해야겠는데. 그러네요. 네네. 요즘 경매하고 좀 손을 놨더니 경매가 기다려요. 다시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소쿨님. 네,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좀 본격적인 실전 경매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